제2부 영웅의 탄생과 세력의 형성, 제2권 초안의 영웅들 등장, 제8장 천하를 흔든 깃발과 칼, 유방과 장량의 만남. 여익이 노인은 본시 명리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유방에게 광야군이라는 자귀를 받은 것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였다. 내가 무슨 도움을 드렸다고 나 같은 늙은이에게 이런 과분한 자귀를 주신단 말인가. 그러나 일단 자귀를 받은 이상 패공을 위하여 성심껏 도움이 될 일을 찾아야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여노인은 어느 날 유방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함양을 지키고 있는 진군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패공께서 함양을 함락시키시려면 특출한 지략가가 반드시 필요하실 것이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장량이라는 현사가 계시니 그분을 모셔오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유방이 얼굴에 희색을 띠며 말했다. 그런 현사가 계시다면 불언 천리하고 만나보고 싶습니다. 장량이라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량은 나이가 40밖에 안 되지만 천문, 지리, 경제, 군사 등등 백방으로 능통하여 30 전후에는 이미 한나라의 재상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그 옛날 탕나라에는 이윤이라는 훌륭한 모사가 있었고 주나라에는 태공망이라는 탁월한 모사가 있었사오나 제가 알기로는 장량은 이윤이나 태공망보다도 더욱 탁월한 지략가로 알고 있사옵니다. 주공께서 그분을 군사로 모셔오시면 함양은 어렵지 않게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이옵니다. 유방은 광야군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한나라에서 재상까지 지내신 분이라면 그렇게 훌륭한 분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와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초빙한다고 호락호락 달려올 장량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제가 계교를 써서 주공을 직접 만나 뵙도록 할 테니 주공께서 그때의 장량에게 웅대한 포부를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장량은 주공의 웅대한 포부에 감동되어 주공을 도와드리려고 하실 것이옵니다. 선생의 말씀을 들으니 기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선생께서는 어떤 계략으로 장량을 만나게 해주시렵니까? 주공께서 장량을 만나시려면 우선 한왕에게 친서를 써보내셔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친서를? 그 내용은 주공께서 육국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진나라로 쳐들어가는 중인데 지금 군량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으니 한왕께서 동맹국의 우위를 생각하시어 군량 5만 성만 도와달라고 쓰시옵소서. 그러면 한왕은 군량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장량을 특사로 보내어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옵니다. 주공께서는 그때를 이용해 장량을 설득하시면 되시옵니다. 유방은 여노인의 절묘한 계략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그리고 유방은 여익이 노인의 계략대로 한왕에게 다음과 같은 친서를 보내었다. 초나라 정서대장군 패공 유방은 삼가 한왕전하께 글호를 올리옵니다. 생각하옵건대 진나라의 시왕은 무도하기가 짝이 없어 생전에 육국을 강압으로 통합한 데다가 이세 황제라는 자 또한 잔악하기 짝이 없어서 만천하의 백성들은 지금 원한이 골수에 맺혀 있사옵니다. 이에 초왕께서는 크게 격분하시어 대군을 일으켜 진나라를 정벌해 버리라는 분부를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본인은 지금 대군을 거느리고 함양으로 쳐들어가는 중이온데 많은 군사를 움직이자면 비용과 군량이 한없이 필요하옵니다. 그리하여 인근 각 고을에서 도움을 받아가며 진군하고 있기는 하오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오니 대왕께서 동맹국의 우위로서 군량미를 5만 성만 보내주시옵소서. 군사적으로 지원을 아니해 주시더라도 군량미만 보내주시면 후일의 전후의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께서는 이 점을 깊게 성찰하시와 군량만은 꼭 보내주시옵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유방은 이 같은 편지를 써서 여노인을 통하여 한왕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였다. 유방의 편지를 받아본 한왕은 장량을 비롯한 중신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말했다. 우리는 진시황으로 인해 국권을 강탈당해 버렸는데 초회왕이 대병을 일으켜 진나라를 정벌해 주겠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국권 회복을 위해 더없이 좋은 일이오. 그런데 초장 유방 장군이 우리더러 군량미를 5만 성만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구려. 그러나 우리는 여축이 없어 군량미를 보내줄 수 없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전혀 보내주지 아니하면 신의를 잃게 될 것이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장량이 아뢰는데 대왕 전하, 우리가 무슨 비축이 있다고 쌀을 5만 석이나 보내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우선 유방의 사신을 융숭하게 대접하시옵소서. 그러면 수일 후에 소신이 유방 장군을 직접 찾아가 우리의 궁핍한 사정을 잘 이해하도록 설득하겠습니다. 한왕은 몹시 걱정스러워하면서 장량에게 당부한다. 잘 알겠소이다. 그러면 경의 말대로 패공의 사신을 극진히 대접할 것이니 경은 패공을 만나 양국 간에 오해가 없도록 10분 노력해주기 바라오. 그로부터 며칠 후 장량은 여 노인과 함께 유방을 찾아 나섰다. 여 노인은 장량을 유인해 오게 된 것이 너무도 기뻐 그 기쁨을 얼굴에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자 장량은 여 노인이 까닭없이 기뻐하는 태도를 보고 불현듯 의아심이 생겼다. 이 노인이 까닭없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를 찾아온 근본 목적은 군량미를 얻어가려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나를 꿰어가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 장량이 여 노인과 함께 초군진지에 당도하니 대장 번쾌가 원문까지 마중을 나와 정중하게 맞아들였다. 그리하여 중문으로 들어서려고 하니 중문 안에서는 유방 자신이 소하, 조참, 등공, 왕능 등 중신 참모들을 좌우에 대거 거느리고 장량을 몸소 융숭하게 영접해주는 것이 아닌가. 유방은 장량의 두 손을 반갑게 마주잡으며 선생께서 이처럼 어려운 걸음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영광스럽기 그지없사옵니다. 하는 인사말까지 하는 것이었다. 장량이 수인사를 끝내고 막사에 들어가 마주 앉고 보니 유방의 얼굴은 인덕이 넘쳐 보이는 제왕지상이었고 그 옆에 나열해 있는 소와 조참 또한 영웅의 기상들이었다. 아, 이 어른이야말로 치고간민할 수 있는 진군임이 분명하구나. 나의 스승인 황석공 선생께서 일찍이 나에게 그대는 참된 명군을 도와 이름을 만대에 남기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계셨는데 선생께서 말씀하신 참된 명군이란 바로 이분을 두고 말씀하신 게로다. 장량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짐짓 시치미를 떼고 유방에게 말했다. 패공께서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정벌하기 시작하자 만백성들이 모두가 힘을 모아 패공을 도와드리고 있는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따라서 군량미가 부족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옵는데 패공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저희 나라에 사신을 보내시어 군량미를 요구하셨사옵니까? 패공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 것은 혹시 저를 유인해 오기 위한 계략이 아니셨는가 싶사옵니다. 그야말로 유방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유방은 핵심을 찔리는 바람에 너무도 놀라워 대답을 못하고 어물거렸다. 그러자 옆에 있던 소하가 얼른 대답을 가로막고 나섰다. 주공께서 귀국의 군량미를 요구하신 목적은 실상인즉 선생을 모셔오기 위한 계책이었던 것이옵니다. 그와는 별도로 선생이 이곳에 왕림하신 목적은 주공을 설득하려는 데 있지 않은가 짐작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이 주공에게 설득의 말씀을 아니하시는 것은 주공을 참다운 명군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옵는지요. 그야말로 고답적인 질문에 고답적인 대답이었다. 장량과 소하는 모두가 진앙 꽤 주머니들인지라 서로 간에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장량은 크게 웃으며 소하에게 말한다. 내 오늘 선생 같은 진앙을 만나 매우 기쁘오이다. 과찬의 말씀이시옵니다. 실상인즉 저희 참모진은 주공께서 선생 같은 만고의 진앙을 얻으시게 된 것이 무한히 기쁘옵니다. 장량은 소하의 능란한 변론에 감탄에 마지 않으며 빙글에 미소만 짓고 있었다. 그러자 소하가 다시 입을 열어 말한다. 만약 선생께서 주공을 도와 진나라를 정벌하신다면 한나라는 이렇다 할 노력도 아니하고 원수를 갚는 셈이니 그 어찌 선생의 공로가 지대하다고 아니할 수 있으오리까. 바라옵건대 선생은 패공께서 진나라를 정벌하는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장량은 그 말을 듣자 소하의 손을 덥석 붙잡으며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귀공께서 나의 심중을 이처럼 꿰뚫어 보고 계신 줄은 몰랐소이다. 터놓고 말씀드리거니와 나의 조국인 한나라의 원수를 갚는 것은 나의 한평생의 소원입니다. 따라서 진나라를 정벌하는 패공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나 역시 간절합니다. 그러나 나는 한나라에 매여 있는 몸이니 대왕전에 자세한 사정을 여쭈어 허락을 받기 전에는 단독으로 대답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장량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의 말씀은 과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생을 모시고 나 자신이 망료들과 함께 수일 안으로 한왕을 직접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유방은 여의기, 소하, 번쾌 등의 망료들을 거느리고 장량과 함께 한왕을 직접 방문하였다. 한왕은 주연을 베풀어 유방을 극진히 환대하면서 말했다. 패공께서 대의의 군사를 일으켜 진나라를 정벌하시면서 군량미 5만석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셨으나 저희 나라는 재정이 워낙 궁핍하여 5만석을 공출할 능력이 없기에 장량을 보내 패공의 양해를 구했던 것이니 이 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방이 웃으면서 말한다. 귀국의 사정으로 군량미를 도와주시기가 어려우시다면 굳이 무리한 요구를 아니하겠습니다. 하오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 필요한 저의 소청 한 가지만은 꼭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서 말씀해 보시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옵고 진나라를 정벌하는 동안 장량 선생을 저희들에게 빌려주셨으면 하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크게 당황해 하였다. 패공의 말씀은 잘 알아들었소이다. 그러나 자방은 우리나라의 국정을 전담하고 있는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신이니 이를 어쩌면 좋으오리까? 한왕은 난색을 표명하며 완곡히 거절하는 태도로 나왔다. 그도 그럴 것이 장량은 한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중신이어서 모든 국정은 그의 보필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방은 한왕이 장량을 보내주지 않으려는 심정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한나라의 조정에는 장량 이외에는 인물다운 인물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방이 진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는 장량이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던가. 그러기에 유방은 한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금 간곡하게 요청한다. 대왕 전하의 신금은 충분히 헤아려 모시옵니다. 그러나 진나라는 병력도 많고 전투 경험도 많은 강군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량 선생 같은 탁월한 지략을 가진 분이 계셔야만 진나라를 정복할 수가 있사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진나라를 정복해버리지 못한다면 초안 양국은 진나라의 속국 신세를 영원히 면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옵니다. 장량 선생을 빌려주셔서 국권을 회복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장량 선생을 슬하에 붙들어 두심으로써 영원히 진나라의 속국이 되느냐,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사옵니다. 대왕께서는 그 점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유방이 이렇듯 심각하게 나오자 한왕은 몹시 난처한 듯 말한다. 패공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기도 하구려. 그리고 이번에는 장량에게 묻는다. 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오? 장량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패공의 말씀대로 진나라를 정벌하려면 모든 나라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소신은 대왕전하께서 윤허를 내리시기 전에는 촌보도 움직이지 아니하겠습니다. 경을 보내자니 나라 안이 텅 비는 것만 같고 경을 붙잡아 두자니 원수를 갚을 수가 없는 형편이고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을지 모르겠구려. 그리고 이번에는 유방에게 따지듯이 묻는다. 만약 자방을 모셔가면 언제쯤 돌려보내 주시겠소? 유방이 맹세하듯 대답한다. 진나라를 정벌하고 나면 장량 선생을 그날로 돌려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만은 굳게 믿어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천하의 대의를 위해 어찌 나만의 욕심만 고집할 수 있으리요. 자방은 수고스러운 대로 패공을 도와 국원을 시원스럽게 풀고 돌아오시기 바라오. 이리하여 장량은 유방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유방은 그날부터 장량과 침식을 같이 하면서 장량을 깎듯이 선생으로 모셨다. 어느 날 장량은 유방의 소청에 따라 황석공의 병법을 강론해 준 일이 있었는데 유방은 까다로운 병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었다. 그 총명이 너무도 놀라운 나머지 장량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탐복하였다. 과연 이분은 하늘이 내리신 참다운 명군이로다. 그렇지 않다면 저렇듯 두뇌가 명석하고 도량이 넓을 수가 있단 말인가. 지략의 대가인 장량으로서도 패공 유방에게는 머리가 절로 수그려졌던 것이다. 무혈점령. 초 서군 대장군 패공 유방은 가는 곳마다 인덕을 베풀고 현사들을 규합하면서 함양을 향해 순조로운 전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면 초 동군 대장군 노공 항우의 동태는 어떠했던가? 항우는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있는 관계로 적을 만나기만 하면 불문곡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자비하게 싸워서 진나라의 성체를 연달아 점령해 가고 있었다. 항우와 유방의 적을 공략하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달랐다.
유방은 싸우는 대신에 회유책으로 무혈점령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았고 항우는 적을 만나기만 하면 무자비한 공격 일변도의 전술로서 점령지를 초토화시켜버렸다. 항우가 이처럼 무자비한 전법을 쓰는 데는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함양을 먼저 점령하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봉한다는 초회왕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항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유방보다 먼저 함양을 정복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적진을 피바다, 불바다로 만들자니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비참하게 희생되는 것만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기에 항우가 성을 하나 점령하고 나면 백성들은 협조를 하기는커녕 공포에 떨며 서로 도망치기에 바빴었다. 항우의 수법이 너무도 잔혹하므로 군사범증이 이렇게 간한 일도 있었다. 성을 빼앗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는 하오나 이후에 민심을 수습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초토화 작전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항우는 범증의 말을 귓등으로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소? 백성들의 희생 없이 어떻게 성을 공략한단 말이오? 성을 얻고 민심을 잃으면 장차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간단 말입니까? 모르는 소리 그만하오. 백성이란 힘으로 눌러버리면 그만인 것이오. 민심을 얻고 잃는 것은 차후의 일이란 말입니다. 범증은 항우의 무지에 너무도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혼자 탄식하였다. 아, 나는 역시 주인을 잘못 선택하였구나. 힘에는 한계가 있는 법인데 인덕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천하를 다스려 나갈 수가 있단 말인가. 유방은 어디까지나 인덕이 넘치는 덕장으로 보였었는데 항우는 천하 만사를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니 그러고서야 어떻게 유방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범증은 주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자꾸만 뉘우쳐졌다. 그러나 일단 주종 관계를 맺어버렸으므로 이제는 싫든 좋든 간에 항우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할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항우는 오로지 무력으로 적을 공략하기 때문에 눈앞의 전과는 대단한 듯이 보였지만 그 대신 전투를 수없이 반복해야만 하였다. 왜냐하면 무자비하게 성을 빼앗긴 적군들이 이곳저곳에서 힘을 모아 산발적인 항전을 계속해왔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항우가 싸우면서 전진하는 속도는 유방이 선무공작으로 인덕을 베풀면서 전진하는 속도보다 오히려 더딘 편이었다. 유방이 무혈점령을 계속하면서 무관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이었다. 산중에서 호련 정체불명의 장수 하나가 말을 달려오면서 유방의 군사들을 향하여 패공에게 여쭐 말씀이 있으니 패공을 만나 뵙게 해주시오. 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것이었다. 선봉장이 이 광경을 보고 큰 소리로 분노한다.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주공을 만나 뵙겠다는 것이냐? 여봐라. 부관, 부필은 당장 달려나가 저놈의 목을 베어오너라. 부관과 부필이 정체불명의 장수에게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그들 간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부관과 부필은 그의 목을 베어오기는커녕 10여 합을 싸우더니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 광경을 보고 장량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나서며 정체불명의 장수에게 물었다. 그대는 무슨 일로 패공을 만나 뵙겠다고 하며 그대의 성명은 무엇인가? 패공을 직접 만나 뵙기 전에는 나의 이름과 용무를 말하지 않겠소. 여러 말 말고 패공을 만나게 해주시오. 번쾌가 그 말을 듣고 노하며 이 되먹지 않은 놈아. 내 놈이 뭐간데 감히 패공을 만나겠다는 것이냐?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장검을 뽑아들고 달려나갔다. 이번에는 번쾌와 싸움이 시작되었다. 번쾌는 소문난 맹장이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장수의 무술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20여 합을 겨뤘지만 승부가 나지 않았다. 유방이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그 사람의 칼 쓰는 법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하여 말을 달려나오며 명한다. 번쾌 장군은 싸움을 멈추시오. 그리고 정체불명의 장수에게 말했다. 내가 패공이다. 그대는 어떤 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가? 정체불명의 장수는 그제서야 창검을 거두고 말에서 뛰어내려 큰 절을 올리며 말한다. 소장은 진작부터 명군을 찾아 헤매던 중이옵니다. 패공께서 함양을 공략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소장을 부하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유방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물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던 사람인지 정체를 소상히 밝혀라. 소장의 이름은 관영이라 하옵니다. 본씨는 무가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남부럽지 않은 무예를 연마해 왔습니다. 유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않아도 자네가 번쾌 장군과 겨루는 광경을 보고 무예가 비상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네.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끄러운 말씀이오나 생계가 어려워 지금은 자관을 넘나들며 장사를 해먹고 있는 중이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적잖이 실망했다. 장사를 해먹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단 말인가? 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들어주시옵소서. 장사를 해먹느라고 자관을 자주 넘나들다 보니 그 깊은 산 중에 100여 명의 산적들이 은거하면서 장사꾼들을 몹시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산적 놈들을 모조리 퇴치해버렸더니 산적에게 고통을 받아 오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저를 의병대장으로 받들어 올려서 지금은 3,00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의병대장이 되었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장사를 해먹던 사람이 산적을 퇴치해준 공로로 일약 의병대장이 되었다니 대단한 일이네.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대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남음이 있네. 저는 본래가 무가 출신인데다가 이제는 의병대장이라는 칭호까지 얻고 보니 그 전하고는 다르게 마음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말인가? 이왕 의병대장이 된 이상에는 불의를 쳐서 세상을 바로잡아 보고 싶사온데 때마침 패공께서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시며 함양으로 쳐들어가신다고 하기에 저도 패공의 휘하가 되고자 찾아온 것이옵니다. 그대가 그처럼 갸륵한 뜻을 가지고 찾아왔다면 내 어찌 그대를 마다고 하겠나. 오늘부터라도 생사를 나와 함께 하기로 하세. 관우하신 은공 고맙기 그지없사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함양을 공략하는데 제1의 요새인 무관이 있사옵니다. 제가 다행히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사오니 무관 공략에 저를 선봉장으로 써주시면 저는 목숨을 걸고 무관을 함락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유방은 그 말을 듣고 장량과 상의하여 관영을 무관 공략의 선봉장으로 기용하기로 하였다. 망이궁의 비극. 무관은 함양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요새이므로 함양을 공략하려면 먼저 무관부터 점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무관은 글자 그대로 난공불락의 험난한 요새였다. 유방은 관영을 선봉장으로 내세워 무관의 총공격을 퍼부어 보았다. 그러나 지세가 워낙 험하여 적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무관의 수장주계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응전할 생각은 아니하고 함양의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급히 올렸다. 지금 유방의 대군이 몰려와 무관을 맹렬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적의 세력이 워낙 강하여 저로서는 성을 지켜나가기가 매우 어렵사오니 지원군 10만을 급히 보내주시옵소서. 만약 무관이 함락되면 함양을 수비하기도 어려울 것이니 이 점을 참작하시어 지원군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그 상소문은 황제에게 올린 것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상소문이 그러했듯이 주괴가 보낸 상소문도 승상조고가 먼저 받아보았다. 조고는 주괴의 상소문을 읽어보고 크게 놀라며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다. 지금 무관이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무관이 함락되면 함양도 무사하기가 어려울 것이오. 사태가 매우 위급하게 되어 지원군 10만 명을 보낼 것이니 누구든지 사령관으로 출전할 장수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조고의 앞에는 수십 명의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서는 장수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천하의 맹장이었던 장안조차 견디지 못하고 초군에게 항복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나라에는 장수가 많기는 하였으나 장안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계속되는 조고의 압정으로 장수들이 전의를 상실한 탓이 가장 컸던 것이다. 한 사람도 나서지 않자 조고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신네들은 평소에 높은 국록을 먹어가며 온갖 호강을 다해왔건만 나라가 위급한 이때 나아가 싸우기가 그렇게도 두렵단 말이오. 하고 저도 모르게 호통을 질렀다. 그러나 장수들은 조고의 호통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고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그때 무관으로부터 지원군을 보내주지 않으면 무관은 함락당하게 된다는 급보가 또다시 날아들었다. 그러나 조고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황제가 알게 되면 황제는 승상인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 아닌가. 사태가 그렇게 되면 나의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조고는 소름이 끼쳤다. 그리하여 지원책을 골똘히 강구해 보다가 이런 꾀를 생각해내었다. 에라 모르겠다. 꾀병으로 병석에 누워있으면 그런대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지 않겠나. 조고는 그날부터 자리를 보존하고 누워 승상부에는 아예 등청을 하지 않았다. 한편 진나라의 2세 황제는 나라에 위급지사가 생긴 줄도 모르고 날마다 미녀들과 더불어 주생만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황제는 매우 흉악스러운 꿈을 꾸게 되었다. 많은 미녀들을 거느리고 야외에서 놀이를 즐기고 있노라니까 호련 숲속에서 백호 한 마리가 뛰쳐나와 황제의 눈앞에서 그의 애마를 물어 죽이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황제는 심사가 매우 불쾌하였다. 그리하여 복자에게 꿈풀이를 시켰다. 점쟁이는 점을 쳐보고 나서 대답한다. 대고를 수호하는 용신께서 경노하시어 그런 꿈을 꾸시게 되신 것이옵니다. 용신이 경노하여 그렇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화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대궐의 용신이 경노하셨으므로 우선 목전이 화를 면하시려면 폐하의 거처를 망이궁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망이궁으로 거처만 옮기면 화를 면할 수가 있겠느냐? 망이궁으로 옮겨가신 연후에 백마 한 마리를 제물로 삼아 용신제를 지내시옵소서. 그러면 화를 면하실 수가 있사옵니다. 황제는 점쟁이의 말대로 그날로 거처를 망이궁으로 옮기고 백마를 잡아 용신제를 올렸다.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하루는 시신들을 불러 이렇게 물어보았다. 얼마 전에 적도들이 각지에서 난동을 부린다고 들었는데 그 후의 결과는 어찌 되었느냐? 시신들은 대답을 못하고 얼굴을 수그린 채 눈물만 흘린다.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은 조고의 질책이 두려워 사실대로 대답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황제는 크게 의아스러워 언성을 높여 따진다. 너희들은 왜 대답을 못하고 울기만 하느냐? 이는 필연코 짐에게 무엇인가를 속이고 있음이 분명하다.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여라. 만약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처벌하리라. 시신들은 그제서야 마지못해 땅에 엎드려 울면서 이렇게 아뢰는 것이었다. 사실인즉 초나라 군사들이 동과 서로 나누어 파죽지세로 함양으로 쳐들어오고 있어서 각 지방의 제후들은 저마다 나라를 배반하고 초군에게 항복을 하는 형편이옵니다. 따라서 함양도 머지않아 적에게 함락되어 버릴지도 모르옵니다. 이세 황제는 그 말을 듣고 기절초풍을 할 듯이 놀랐다. 뭐야? 나라가 이 꼴이 되도록 도대체 승상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이냐? 승상 조고를 당장 이 자리에 불러라. 추상 같은 칙명을 내렸다. 특사가 급히 입궐하라는 황명을 받들고 조고를 찾아갔다. 조고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기동조차 제대로 못하는 흉내를 내면서 특사에게 말한다. 내가 중병으로 기동을 할 수가 없으니 황제 폐하에게 입궐 못하는 사정을 상세히 여쭈어 주시오. 황제는 특사의 보고를 받고 불같이 진노한다. 나라가 망해가는 판인데 승상이라는 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입궐을 못하겠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그 자가 일찍이 명신 이사를 모함으로 살해해버린 것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으니 조고를 마땅히 중죄로 다스려야 하겠다. 조고는 밀정들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듣고 기어코 올 것이 오고야 말았구나.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비밀리에 함양태수 염락과 함양방위 대장 조성을 급히 불러들였다. 함양태수 염락은 조고의 사위였고 방위대장 조성은 조고의 동생이었다. 조고는 사위와 아우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말한다. 황제가 황음무도하여 나의 간언을 듣지 아니하고 주세계만 탐닉해온 까닭에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모든 책임을 승상인 나에게 뒤집어 씌워 나를 차명에 처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문중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어야 할 판인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대책이 있거든 말해보아라. 염락과 조성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조성이 몸을 떨며 말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책임은 황제에게 있는 법인데
형님께서 무슨 죄가 있다고 우리 문중이 몰살을 당해야 합니까? 누가 아니라더냐?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사위 염락도 그 말에 덩달아 항의한다. 장인 어른께서 무슨 잘못이 있다고 차명을 당하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로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조고는 아우와 사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를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내 심정이나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은 절대권자인 황제이고 나는 승상에 불과하니 어쩔 수가 없는 일이 아니냐. 장인 어른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옵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판국에 황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황제를 우리 손으로 없애버리면 그만이 아니옵니까? 조고가 진작부터 기대하고 있던 말이 드디어 사위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조고는 진작부터 2세 황제를 죽여 없애고 부소태자의 아들인 자연공자를 3세 황제로 바꿔버릴 결심을 품고 있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황제를 시해하자는 말을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고 싶지 않아 아우와 사위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사위의 입에서 황제를 죽여 없애자는 말이 나오자 조고는 짐짓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황제를 시해하자는 말이냐? 하고 새삼스러이 다져 물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긴 그렇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이번에는 아우 조성에게 묻는다.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죽을 판인데 황제가 무슨 소용입니까? 저도 염락의 제안에 절대 찬성입니다. 조고는 그제서야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너희들의 생각이 모두 그렇다면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 그렇다면 2세 황제를 죽여 없애고 자연공자를 추대하기로 하자. 자연공자는 성품이 인후하여 그가 제왕이 되면 백성들도 좋아할 것이고 우리 문중도 전과 다름없이 영화를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세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2세 황제를 시해할 음모를 구체적으로 꾸몄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염락과 조성은 정병 천여기를 망이궁으로 몰고 들어와 여기저기서 함성을 지르며 소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10여 명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망이궁 안으로 달려들어와 역적 도당들이 대궐 안팎에서 난동을 치고 있는데 호위 군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외치며 황제의 호위병들을 닥치는 대로 때려 죽였다. 그리고 나서 내전으로 달려들어오니 2세 황제는 어둠 속에서 몸을 와들와들 떨며 2명의 내관들과 함께 도망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락과 조성은 황제의 앞길을 창검으로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황제는 황음무도하고 학정이 자심하여 만인이 공노할 죄악을 저질렀도다. 이로 인해 제후들이 저마다 배반하고 있으니 나라를 망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 우리 손으로 황제를 없애겠노라. 2세 황제는 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애원하듯 말한다. 승상은 어디 갔느냐? 승상을 만나게 해다오. 염락이 대답한다. 무슨 낯으로 승상을 만나겠다는 것이오? 승상을 만나게 해줄 수 없소.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있으니 나를 죽이기 전에 그 소원이나마 승상에게 전해다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판국의 2세 황제의 마지막 소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 점은 염락과 조성으로서도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염락은 측은한 생각조차 들어서 마지막 소원이 무엇인지 어서 말해보시오. 하고 대답을 재촉하였다. 2세 황제는 몸을 덜덜 떨면서 대답한다. 황제의 자리를 곱게 내놓을 테니 그 대신 나를 어느 지방의 왕으로 봉해주도록 승상에게 전해주시오. 염락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어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자 2세 황제는 비겁하게도 머리조차 굽신거려가면서 또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일국의 왕으로 봉해주기가 어렵거든 만호 후로라도 봉하여 처자식과 함께 목숨이라도 보존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두 손을 모아 빌겠소이다. 2세 황제는 무릎조차 꿇어 보이며 두 손을 모아 빌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염락과 조성은 황제의 너무도 비겁한 태도에 증오감이 왈칵 솟구쳐 올랐다. 그리하여 창검을 치켜 올리며 에잇! 이 비겁한 놈아! 너같이 못난 놈을 황제로 모셔왔던 우리가 바보였다.
잠꼬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이 칼을 받아라. 하고 외침과 동시에 황제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이로써 진시황의 둘째 아들이었던 호에는 2세 황제로 등극한 지 5년이 넘도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오로지 주색만을 즐기다가 결국은 간신 조고의 손에 무참히 죽어버린 것이었다. 염락과 조성이 조고에게 달려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하니 조고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승상부로 달려나갔다. 그리하여 만조 백관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서슬이 펄언 소리로 어젯밤 적도들이 대궐로 난입하여 황제 폐하를 시해하였소. 이는 놀랍고도 슬프기 짝이 없는 일이나 지나간 일은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오. 새로운 임금님을 즉시 옹립해야 하겠는데 어느 분을 신제로 모셔야 하겠소? 만조 백관들은 조고가 황제를 죽인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라 모두가 겁에 질려 대답을 못한다. 그러자 조성이 나서며 말한다. 자연공자가 시황제의 장손이오니 그분을 신제로 받들어 모심이 옳은 줄로 아뢰옵니다. 조고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로다. 그러면 자연공자를 새로운 임금님으로 옹립하기로 하십시다. 그러나 그분을 황제라는 칭호로 모시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농후한데 여러분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만조 백관들은 조고가 또 무슨 일을 꾸미는가 싶어 꿀먹은 벙어리처럼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조상은 조고의 계략을 소상하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짐짓 시치미를 떼고 형에게 묻는다. 자연공자를 황제라는 칭호로 부르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조고가 꾸짖듯이 대답한다. 자네는 그런 이유도 모르는가? 본시 진나라는 옛날부터 임금을 왕이라고 불러왔다네. 그러던 것을 시황제가 무력으로 육국을 통합하고 나서 황제라는 새로운 칭호로 부르게 되었는데 지금 초왕이 대군을 일으켜 우리에게 공격해 오는 것은 황제의 자리를 빼앗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므로 새로 등극하는 임금은 황제라는 칭호를 포기하고 옛날처럼 진왕이라고 자칭하면서 옛날과 같이 육국의 독립권을 인정해주면 그들은 싸워야 할 목표가 없어져서 절로 물러가 버릴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울 필요도 없이 적을 저절로 물러가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말일세. 간지에 능한 조고가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못할 잔꾀였다. 그러나 임금의 칭호를 황제에서 진왕으로 바꾼다고 해서 초군이 과연 곱게 물러가 줄 것인가? 그러나 영화의 자리를 보존하기에 급급한 조고는 그런 수단을 쓰면 만사가 쉽게 해결되리라고 믿고 있었다. 만조 백관들은 조고의 눈 감고 아웅식의 얕은 꾀를 속으로는 모두들 비웃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려면 그런 수단이라도 부려볼 밖에 없다고 생각되어 승상의 말씀은 진실로 탁월하신 계획이시옵니다. 하고 입을 모아 동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조고는 만조 백관들을 거느리고 회춘궁으로 자연공자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금상 폐하께옵서 졸지에 적도의 손에 시해되셨으므로 공자께서는 5일 동안 목욕 재개하신 뒤에 왕위에 올라주셔야 하겠습니다. 자연공자는 황제를 죽인 배후의 인물이 조고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 탓에 조고가 가뜩이나 죽이고 싶도록 미운 판인데 제위가 아닌 왕위에 올라달라는 말까지 하고 있으니 자연공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황제께서 돌아가셨다면 나는 마땅히 제위를 계승하여야 할 일이지 어째서 나더러 제위가 아닌 왕위에 올라달라는 말씀이오. 그러자 조고는 만조 백관들에게 들려주었던 계책을 누누이 설명을 하고 나서 만약 공자께서 제위를 포기하고 왕이 되지 않으시면 등극하신 후에 목숨이 위태롭게 되실 것입니다. 하고 공갈조로 나왔다. 알겠소이다. 그러면 목욕 재개하고 닷새 후에 즉위하기로 하겠소. 자연공자는 마지못해 일단 응낙은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다. 조고가 회춘궁에서 돌아가 버리자 자연공자는 두 아들을 급히 불러 다음과 같은 밀명을 내렸다. 조고는 국정을 망친 죄로 자기가 죽게 되자 선수를 쳐서 황제를 죽이고 나를 임금으로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황제가 아닌 왕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제궁에 참배하여 닷새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있을 터인즉 너희들은 그동안의 한담과 이필에게 급히 연락하여 제궁 뒤에 군사를 매복시켜 놓게 하여라. 닷새 후에 내가 칭병을 하고 대궐에 들어가지 않으면 조고가 제궁으로 나를 모시러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의 조고를 죽여서 선조들의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 내 말 알아듣겠냐? 자영의 두 아들은 조고에 대한 증오심에서 입술을 깨물며 대답한다. 선조님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추호의 착오도 없이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대진제국의 흥망은 이번 거사의 성패에 달려있으니 깊이 명심하고 신속히 거동하라. 자영은 그날부터 제궁에서 목욕 재개를 계속하며 닷새가 지나도록 병을 핑계로 대궐에는 나가지 않았다. 이에 조고는 자영을 모셔가려고 제궁으로 수레를 타고 나타났다. 그러자 한담과 이필은 미리 매복시켜 두었던 군사를 일으켜 조고를 급습하였다. 조고는 크게 당황하여 수레에서 뛰어내리며 염락은 어디 갔느냐? 이놈들을 당장 물고를 내버려라. 하고 외치는데 순간 이필이 비호같이 덤벼들어 조고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그리하여 갖은 작패를 부려가면서 대진제국의 권세를 마음껏 휘둘러 오던 천하의 간신 조고는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조고를 죽이고 나자 자영은 만조백관들의 축하를 받으며 대묘전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자기 자신을 3세 황제로 부르게 하였다. 그러나 제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초군이 언제 함양으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그 자리에서 중신회의를 열고 긴급대책을 강구하였다. 초군이 지금 무관을 공격하고 있다는데 어찌하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있겠소? 늙은 중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무관이 지금 함락 위기에 처한 모양이오니 폐하께서는 오늘 중으로 사령관을 임명하시어 지원군을 급히 무관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3세 황제는 한영과 경패를 대장으로 임명하면서 그대들에게 군사 5만 명씩을 줄 터인즉 무관으로 급히 달려가 주계 장군과 수기하여 초군을 조속히 격파하도록 하라. 하고 명했다. 자영은 간신 조고를 죽이고 3세 황제가 되기는 하였으나 앞길은 마냥 험난하기만 하였다. 뇌물작전. 유방은 무관을 점령하려고 총공격을 여러 차례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진군의 수비가 워낙 철통 같아서 총공격을 퍼부어도 끄떡도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영과 경패가 함양에서 10만 지원군까지 몰고 와서 오히려 이쪽이 열세에 몰리게 된 형편이었다. 유방은 장량을 불러 탄식하듯 말한다. 무관을 함락시키지 못하면 함양으로 전진할 길이 없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무관을 공략할 가망이 없어 보이니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 장량은 오랫동안 숙고한 끝에 얼굴을 고준혁이 들며 대답한다. 적세가 워낙 강하여 무력만으로 함락시키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무력만으로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함락시켜야 좋겠다는 말씀이오? 선생께서 지혜로운 방도를 가르쳐 주소서. 장량이 조용히 입을 열어 대답한다. 병법의 싸움을 잘하는 장수는 싸우지도 아니하고 성을 점령하면서 적을 굴복시킨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을 퍼부어 성을 빼앗으려 할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아니하고 계략으로 성을 점령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옵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고 귓문이 활짝 열리는 것만 같았다.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취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선생께서는 그러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소서. 장량이 대답한다. 자고로 전쟁은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을 속여서 승리할 방도를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병력이 막강한 것처럼 속여서 적의 마음에 겁을 주어놓고 둘째는 적장들을 제물로 유인하여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 적들을 취해야 합니다. 참으로 신통하신 작전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병력이 막강한 것처럼 속이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겠습니까? 우리 병력이 막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산상 산하와 동서사방에 수많은 깃발을 세워 병력이 수십만에 달하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저들은 겁에 질려 마음이 동요될 것이 분명하니 그때에 가서 육가와 여의기 같은 변설가를 보내 수많은 금은 보화로서 저들에게 매수 공작을 전개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옵니다. 그러나 유방은 그 말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금은 보화로서 저들이 쉽게 매수되겠습니까? 장량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물론 금은 보화를 주면서 설득한다고 저들이 쉽게 매수되리라고는 저 역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기본적인 약점이 있어서 우리가 매수 공작을 잘하면 마음이 흔들려서 수비가 소홀하게 될 것만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그때에 가서 총공격을 퍼부어 승리를 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가로막으며 묻는다. 선생께서는 지금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약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들의 기본적인 약점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량이 웃으면서 대답한다. 적의 지휘관은 한영, 경패, 주계의 세 사람뿐이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들 세 사람의 출신 성분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더니 이들은 모두가 장사꾼의 아들 출신이었습니다. 장사꾼의 아들들이란 이를 탐내는 근성이 어릴 적부터 몸에 배인 관계로 많은 재물을 보면 마음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들의 본성에 접근하여 정신적인 혼란을 일으켜 놓으면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방은 장량의 말을 듣고 탐복해 마지 않으며 선생은 어느 틈에 적장들의 출신 성분까지 이처럼 소상하게 조사해 놓으셨습니까? 싸움에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불패한다고 일러옵니다. 적장들의 출신 성분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사람의 적장들이 한결같이 장사꾼의 아들이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옵니다. 선생이 아니면 누가 그런 점에 착안할 수가 있었겠소이까? 아무튼 선생의 계략을 곧 실천에 옮겨 나가기로 합시다. 유방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병력이 대단히 많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적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많은 군기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나서 육가와 여의기에게 많은 재화를 주면서 진장들을 만나러 가게 하였다. 육가와 여의기는 강화특사라는 명목으로 진장주계와 한영을 찾아가 당당한 변론을 펴나갔다. 당신네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진왕은 워낙 포악하여 만천하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도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중이요. 이에 패공은 백성들을 구출하려고 대군을 일으켜 진나라를 정벌하려고 왔소이다. 우리는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무관을 함락시켜버릴 수가 있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애꿎은 백성들이 많이 희생되겠기에 당신네들과 협상을 하려고 온 것이오. 만약 당신네들이 무관을 곱게 내준다면 패공은 당신들에게 만금의 상을 내림과 동시에 만호 후에 봉하도록 할 것이니 당신네들은 이 점을 깊이 고려해 주기 바라오. 한영과 주계는 무관성을 곱게 내주기만 하면 만호 후에 봉해주겠다는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장량이 예측한 대로 그들은 장사꾼의 아들이어서 이에 타산에는 누구보다도 밝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지키던 성을 곱게 내준다는 것은 너무도 중대한 일이므로 한영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그것은 안 될 말이오. 우리는 오늘날까지 진나라의 녹을 먹고 살아왔는데 내가 지켜오던 성을 어찌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당신네에게 내줄 수가 있단 말이오? 하며 강경하게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여의기 노인은 크게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 당신네들은 생각하는 바가 왜 이다지도 어리석소. 패공이 천하를 바로잡기 위해 일단 군사를 일으킨 이상 진나라는 조만간에 망해버릴 나라요. 만호 후에 영화를 마다하고 어차피 망해버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다가 전야의 고혼이 되겠다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한영과 주계는 일면 수긍되는 점이 있는지 고개만 갸웃거리며 아무 말도 안 한다. 대답을 안 한다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다. 여의기는 그런 눈치를 알아채고 짐짓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며 폭탄 선언을 하였다. 나는 당신네들의 영화를 도와주기 위하여 일부러 교섭을 하러 왔는데 당신네들이 끝까지 싸울 각오라면 이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이제는 싸움터에서나 다시 보기로 합시다. 그러자 한영과 주계가 크게 당황하면서 여의기에게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황급한 어조로 말한다. 선생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오늘 밤 상의를 해보겠으니 선생은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떠나도록 하시오. 당신네들의 소원이 그렇다면 하룻밤 묵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오. 그러면 오늘 밤 여러분이 충분히 상의해 보시오. 그날 밤 한영과 주계, 경패는 부장들과 한자리에 모여 앉아 그 문제를 토의해 보았다. 사실 한영, 주계, 경패 등 세 장수는 무관을 곱게 내주고 만호우가 되어 평생 영화를 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러한 속마음을 정의감에 불타는 젊은 장수들 앞에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목전에 공격을 당할 시점이라 고심 끝에 적과 타협하는 것이 어떠하겠나? 는 말을 조심스레 꺼내었다.
그러자 젊은 부장들은 펄쩍 뛸 듯이 놀라며 우리가 지켜오던 무관을 적에게 그냥 내주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립니까? 유방이란 자가 뭐가 두려워 싸워보지도 않고 성을 고스란히 내준다는 말입니까? 사령관님들이 싸우시지 않으신다면 저희들이 대신하여 끝까지 싸워 이겨 보이겠습니다. 하고 핏대를 올려가며 반대를 하고 나오는 것이었다. 이렇게 젊은 장수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오니 노장들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한영은 여의기 숙소로 찾아와 말한다. 어젯밤 장수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의논해 보았으나 무관성을 그냥 내주는 데는 모두가 반대를 하였소이다. 여의기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한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나는 그만 돌아가겠소이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서다가 문득 생각이 난 듯이 아 참 내가 잊어버린 것이 있군. 하고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허리에 차고 있는 전대 속에서 값진 패물 몇 개를 한영에게 꺼내주며 말했다. 이것은 패공께서 장군에게 특별히 보내드리는 선물이니 받아주시오. 한영은 패물을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한다. 패공과 나는 적대지간인데 어째서 나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주신다는 말이오. 장군은 패공이라는 인물을 너무도 모르시는구려. 패공은 비록 적장일지라도 뛰어난 인물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존경하는 성품이시오. 이 선물은 그런 뜻에서 장군에게 특별히 보내드리는 것이니까 아무 말씀 마시고 받아주시오. 그러나 한영은 적에게서 선물을 받기가 매우 난처하였다. 이 선물만은 못 받겠으니 패공에게 돌려드리도록 하시오. 이에 여의기는 숙연한 얼굴을 하며 노기에 넘친 어조로 한영을 꾸짖듯이 나무란다. 패공께서 정의로 보내주신 선물을 거절한다는 것은 절교를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오. 지금 절교를 선언해 놓았다가 후일에 패공이 천하를 장악하게 되면 장군은 무슨 면목으로 패공을 대할 것이오? 그때에 이르러 오늘의 절교를 패공이 기억하게 되면 장군이 무사할 것 같소? 한영은 그 말을 듣고 전신에 소름이 끼쳐왔다. 그리하여 얼굴이 질려지며 얼른 반복해서 말한다. 선물 받지 않은 것을 절교로 오해하신다면 이 선물은 일단 받아두겠소이다. 패공이 나에게 이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 나도 패공에게 응분의 보답을 해드리기로 하지요. 무슨 보답을? 동료들과 다시 상의하여 되도록이면 전쟁을 회피하고 타협하는 길을 모색해 보기로 하지요. 고맙소이다. 장군이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패공께서도 장군의 은공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이렇게 여의기는 한영에게 뇌물을 주는데 기어코 성공을 하였다. 이런 뇌물 작전에 성공한 사람은 여의기만이 아니었다. 여의기 노인과 함께 무관성에 동행한 육가도 주계와 경패 두 장수를 개별적으로 만나 여 노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뇌물을 안겨주는데 보기 좋게 성공을 하였던 것이다. 장량의 예언대로 장사꾼의 아들들은 재물만 보면 사족을 쓰지 못했던 것이다.